꼬닥꼬닥 걸어서 제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실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이분의 책을 읽어보지 못한 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네. 이분의 이름을 들어본 적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글쎄요, 있을까 싶네요. 저술을 남긴 유명인이라면 그럼 유배인인가? 물론 잠깐의 섬 생활이 네. 유배 생활처럼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했는데 유배인은 아니에요. 유배인은 아니라면 이분은 먼 바다에서 파도를 타고 제주로 흘러들어온 분입니다. 제주 바다를 표류하다가 책도 쓴 이분. 한 분이 생각나는데 하멜이잖아요. 하멜. 맞아요. 조선시대 제주를 세상에 알린 분이 아마 이 하멜이 아닐까 싶은데 하멜의 이야기를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있는 강문정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어도 연구의 사무처장 최미경입니다. 최근에 이어도로 간 고동지라는 그림책을 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하멜 표류기가 네. 사실 이름은 친숙하긴 한데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거든요. 우리가 더 친숙한 거는 뭐 걸리버 여행기라든지 로빈스 크루소 같은 건데. 예. 저는 이제 국문학을 해서 어릴 때 하멜 표류기를 읽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운을 받아서 읽어보니까 어렸을 때 느낌하고 또 다른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원래 이게 일종의 보고서에서 시작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멜은 항해사라기보다는 거기에서 기록 담당에 가까운 서기였거든요. 단시 선원 대부분은 글을 몰랐는데 하멜만 글을 알아서 이 사람이 소통도 하고 이런 역할을 맡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조선에서 약 13년간 억류했다가 탈출을 해서 일본의 나가사키로 가서 다시 네덜란드의 도인도 회사로 넘어가서 이 사람이 13년간 임금을 나한테 주시오 해서 그 임금을 받기 위해서 쓴 보고서 형식으로. 임금을 어떻게 보면 청구하기 위해서 네, 증빙 그렇죠. 자료를 작성을 증빙 하고. 자료 작성할 거예요. 정말 네덜란드다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언제 사표냈어? 나 사표 안 냈어. 그리고 동인도 회사를 위해서 내가 13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연봉은 줘야지. 아니, 그러면 원래 책 이름이 뭐였던 거예요? 지금의 우리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1653년 스페로베로호의 대만으로의 표류 아니면 불행한 항해일지. 항해일지 요게 답이에요. 제주도로 표류하게 된 경위와 뭐 조선의 영토니 뭐에 대한 뭐 묘사. 요게 이제 부제목이에요. 요게 1668년에 바로 출판이 되는데 이 해는 놀랍게도 하멜이 암스테르담으로 도착한 해예요.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출판이 된 거라. 놀랍죠. 그러니까. 네. 미리 써놓은 건가? 그러니까 이게 좀 논란이 있어요. 야, 조선에서 미리 기록해 놓은 것이다. 아니다. 약간의 어떤 키워드는 메모가 되어 있었으나 기억에 의존해서 이제 그때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 거다라고 하는 어쨌든 네덜란드에 도착해서 완성된 작품들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조선을 아예 몰랐어요. 몰랐죠. 대부분 코리아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한반도는 코리아예요. 고려예요, 고려. 그런데 이 하멜의 기록이 최초로 조선이라고 하는 발음으로 한반도에 있는 국가를 소개하죠. 그럼 완전 우리는 미지의 약간 세계가 그럼요. 이제 뭔가 이제 맞아요. 열린 그 책인 맞아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기록에는 어떻게 뭐 적혀 있어요? 아주 크게 이야기를 하면 이겁니다. 조선의 어떤 경관의 특징. 경관이요? 그다음 정치 제도의 특징. 그다음에 동인도 회사가 항상 주목한 거는 군사 제도예요. 어느 국가를 가든지 이 군사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언어 같은 경우는 엘리트들이 쓰는 어떤 한자와는 다른 일반 여성들과 보통 사람들이 쓰는 글자는 이제 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한글에 대한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언어는 하나지만 문자는 이제 이중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이제 인식을 하죠. 이 하멜 같은 경우도 이 좌표나 이런 거에 굉장히 전문가들이에요. 항해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좌표를 딱 찍어보면 여기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경도로 말하면 몇 도고 북위로 말하면 몇 도고 이런 거를 바로 파악해요. 네. 그래서 이 지리적인 특징이라든지 교육제도라든가 일상생활에 대한 풍속, 무역, 조선이 이런 무역을 하네? 예,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좀 디테일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도 잘 파악을 했네요. 네네, 잘 파악했습니다. 조선을 다시 보게 하는 기록이 맞아요. 된 것 같은데 그 관찰이 처음 시작된 현장입니다. 1653년 제주로 한번 떠나보시죠.
때는 1653년 8월 대만을 떠나 일본 나가사키를 향하던 스페루에로는 4일 동안의 거대한 폭풍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스페루에로에 타고 있던 선원은 모두 64명. 하지만 그중 28명은 폭풍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나흘 동안의 사투 끝에 닻을 내린 곳은 바로 제주도. 이때 남은 선원은 하멜을 포함한 36명입니다. 하멜 일행이 제주 해안에 도착한 것은 1653년 8월 16일. 하멜 표류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때 하멜 일행은 일본 어느 섬에 도착한 줄 알았다고 합니다. Touchdown! 노린반! Where are you? 표류 후 동료들을 찾아 헤매는 하멜. Where am I? 애타게 동료들을 찾는 하멜의 눈에 띈 것은 표류 당시 난파된 스페루에로호에서 떠밀려온 포도주 한 병. 그런 하멜을 몰래 숨어서 엿보는 이가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제주 해안 사람. 서양인을 처음 본 제주 사람은 그저 놀랍고 두렵기만 한데요. Hey, come on, over here! Wait, come here, help me! Come back! Come back, over here! He's gone. 야야야! 아이고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자는 신고이. 아이고 그 바닥에 이신 사람 반? 아야 이 무사야. 야 멀방왕 건고람신이. 아이고 야 지금도 이 가슴이 벌렁벌렁 떨어점쩍해. 아니 무슨 소나이가 가슴이 발발 어대 냄신 이게. 아니 뭐랭고람신이 지금. 야 그 코가 어찌나 큰지 있잖아. 날 야래비는디 코가 이래차 저래차 영하는 거라. 아이 그 무슨 말이라게. 아이고 안 들켜. 야 한번 가보게. 멀방왕 나한테 건고람신 한번 강파약해 끌러가게. 서양인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던 당시로서는 말로 설명한다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결국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간 두 사람. 아니 저 우리 그냥 구경하러 왔다. 구경 몰라? 구경. 쟤 우리의 나쁜 사람 아니우다야 아니. 엊그제 이 바당도 세고 절도 높은 게 많은 그때 탕원배 다 부서잡은 모양이야 이게. 걔는 제우산 모양이라 다행인 게. 아니 저 우리의 나쁜 사람 아니라 마시. 아이고 안 들켜 이거 관대강 고라삼지커다. 뭐행 고라인지 모르는 모양이야 이게. 첫 서양인의 표류 때문에 제주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멜 일행은 자신들이 일본 어딘가에 도착한 줄 알았다라고 맞아요. 네네. 했거든요. 그럼 이전에 일본과는 뭐 교역 경험이 있었던 네, 거예요? 그때 하멜이 타고 가던 스페르베루호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무역선이었어요. 이미 그때 네덜란드와 일본은 나가사키 데지마라는 회사하고 교역을 하고 있었던 원래 거죠. 그 배가 거기로 가기로 네, 했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17세기 나가사키는 국제항이에요. 그 동아시아 지부죠. 지금 용어로 말하면
그 동인도에다 동아시아 지부가 거기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무역을 많이 했었죠. 중국의 물건을 사서 일본에 가서 팔기도 하고 또 일본의 물건을 사서 중국으로 가서 중개 무역하기도 하고 또는 중국 물건과 일본 물건을 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또 뭐 무역하기도 하고 해서 굉장한 시장이었습니다. 동아시아가. 자, 지금 화면에 스페르베르호의 항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원래 이렇게 해서 대만까지는 잘 왔습니다. 대만 해역까지는. 그런데 이 배가 동풍 불어서 저쪽 서쪽으로 중국 연안에 표착하려고 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니네 그거 표착하면 그 배 부서지면 우리가 다 가져갈 테다. 이런 기세로 해서 겨우 이제 빠져나와서 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동중국 해를 지나서 저쪽 나가사키 쪽으로 가야 되는데 풍랑을 맞아서 해류에 떠밀려서 제주도에 표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 네. 해협을 맴돌다가 네, 네. 결국엔 난파가 되는 거네요. 저 때는 날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8월 16일이 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9월 초예요. 그때 아마 큰 바람이라고 묘사가 되는데 태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느낌이 아니 이어도 연구회에 계시니까 맞아요. 혹시 이렇게 그 필요한 과정에서 이어도를 봤다라는 기록은 그래도 없나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그 부분을 더 열심히 한번 봐봤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거기를 지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어도라는 걸 알 리가 없고 책에는 이제 이어도라는 이름이 직접 나오진 않아요. 해류, 조류, 풍향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배가 움직이는데 이 북동 계절풀하고 폭풍우를 연속으로 만나면서 이어도를 지나갔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그게 기록에 나와 있지 않으니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없지만 짐작은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네. 그 저기 본 적이 없는 외모잖아요. 이 네네네. 네덜란드 사람들은. 네네네. 근데 우리도 물론 놀랐겠지만 왠지 그 하멜 일행이 딱 왔을 때는 네네. 뭔가 저희를 딱 보고 네네. 엄청 두려움에 떨었을 것 같아요. 네덜란드인들이 무서워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쳐요. 제주민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럼 어디로 도망쳤을까요? 관으로 왔겠죠. 바로 신고를 했겠죠. 네, 그래서 200명 정도의 관군이 에워쌉니다. 그 텐트 주변을. 그리고 약 이틀 정도 조사가 이루어져요. 거기서 현장에서. 그때 살아남은 하멜 일행 연령대가 아까 보니까 하멜은 22살로 나왔고 13세 소년이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나이대를 장자를 씁니다. 장. 웅장할 장자, 장. 그건 무슨 뜻이냐면 동아시아 나이 시스템 체계에서 장자는 30대를 뜻해요. 30에서 40대가 주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하멜이 돌아가서 기록을 합니다. 조선에 도착했을 때는 40대가 주였고, 그 다음에 50대가 조금 있었고, 이 정도죠. 그럼 전부 다 남자였고 100% 남자로 기록되어 있고 여자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지역록에는 참 재밌게 묘사가 됐어요. 뭐라고 묘사가 됐냐면 열십자 3개를 그리고 육을 그렸다. 그리고 손을 가슴에 대고 머리를 조아렸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제주인들은 그걸 어떻게 파악했냐면 36명은 살았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십자 2번을 그려요. 그 다음에 다시 6을 그렸다라고 해요. 그 6이 숫자는 아니에요. 눈을 감고 쓰러져서 이렇게 뒤집어진 모습을 해요. 26명은 죽었구나. 인식을 한 겁니다. 63명이 승선을 해서 이제 표착을 할 때 이제 26명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2명은 병사하고 그 다음에 36명은 생존하죠. 자, 이제 긴장과 경계 속에서 네. 어쨌든 제주 목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근데 제주 목사가 이들을 또 어떻게 보면 낯선 이방인들이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낯선 이방인이죠. 맞이하고 대처를 했을까요? 표류 후 하멜 일행은 관군들의 엄한 호의를 받으며 대야스포를 출발, 제주 목사가 있는 제주목으로 향합니다. 대정현과 명월진, 애월진을 거쳐 제주목에 도착했는데요. 때는 1653년 8월 22일. 당시 제주 목사는 이원진. 꿇어라. 꿇어. 어허, 됐다. 그만두거라. 그러지 말고 그 가서 숭늉이나 좀 갖고 오너라. 먼 길을 온 하멜을 위해 이원진 목사는 먼저 목을 축이게 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하멜은 이게 자신이 마시는 마지막 음료라고 생각했음을 표류기에 적고 있습니다. 하약인 줄 알았나 보다. 독약인 줄 알고. 그래, 어디서 왔느냐?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니 의사소통이 되는 건 만무했을 터. 야판 나가사키 야판 나가사키 야빤 난가사케이키? 야빤 난가사케이키? 야빤 오라 왜나라구먼. 그 혹시 길리시 단자? 아, 야. 길리시 단자는 크리스천을 의미하죠. 어허, 그렇구만. 이어 하멜이 건네는 것은 포도주. 뭐는 구랍나? 하멜은 이원진 목사에게 주기 위해 은잔에 포도주를 따르는데요. 너 이거 뭐라 이거? 그 뭔디 이거 우리 나리한테 먹으려 냈나? 벌거한 게 이거 피 아니라? 가만히 있지 못하겠느냐? 아,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게냐? 어서 그걸 가지고 이리 오너라. 서양 문물에 대해 익숙했던 이원진 목사는 하멜이 내민 게 음료일 거라는 걸 간파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맛보게 된 포도주.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포도주를 맛본 사람이 바로 이원진 목사가 아니었을까요? 와, 서양 문물에 익숙했다라고 하는데 이 목사가 이 야판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했어요? 이원진 목사님이 제주 목사로 오기 전에 부산에 동네부사. 거기서 외관이 있잖아요, 부산에. 그래서 동네 부사를 지냈던 경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대한 상식도 있었고, 그리고 또 문인이니까 책도 많이 읽잖아요. 그 청나라에 사신단으로 가면 연행록을 기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다른 나라에 대한 애국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좀 깨어 있었고, 일단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되게 많은 분이었다. 실제로 하멜도 이 이원진 목사님에 대해서 엄청 그 총독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라는 뜻인데 고마움을 많이 표시를 해요. 이원진 목사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서 새로운 목사를 기다릴 때도 이 목사님이 가시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새로운 목사는 부임을 해서 또 이 하멜 일행들한테 되게 나쁘게 해요. 뭐 쌀을 안 주고 보리를 준달지. 똑같은 목사가 와도 그 처우가 다 다르거든요. 이원진 목사가 진짜 인품이 좋았어요. 아까 설명을 맞아요. 잘 하셨는데 옷가지와 먹을 것을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36명을 6조로 나눠요. 하루에 6명 정도는 성 밖으로 갔다 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개방적으로 이제 이분들을 관리를 합니다. 다음 이원진 목사 다음으로 온 사람이 소동도 목사예요. 이 소동도 목사는 굉장히 갈궜나 봐요. 저기 하멜 일행을 좀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원진 목사가 떠날 때 굉장히 슬펐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그는 우리의 은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줬으면. 그러니까 이교도라는 표현은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면 다 이교도, 우상숭배 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니까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이원진 목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왜 그게 가능했냐면 이분들이 여기에 10개월 있었거든요. 굉장히 그 어떤 납보 같은 게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하멜 일행이 이원진 목사를 만나면서 약간 경계심이 풀어진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눈빛도 통하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술을 같이 마셨단 말이에요. 와인을 같이 마셨어요. 포도주를 맞습니다. 처음.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제주민들이 약간 조금 못된 짓도 했어요. 제주도 사람들이요? 네. 그게 뭐냐면 그 조사를 21일까지 현장에서 받았는데 8월 20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표착한 배가 불에 타요, 전부. 근데 이제 생각해보세요. 바다에 있는 배가 어떻게 불에 탑니까? 태운 거죠. 왜 태웠냐면 제주도는 제일 귀한 게 쌀도 귀했지만 뭐가 귀했냐면 철이 귀했어요, 철. 뭐 대포를 포함해서 이 배에 이제 이 붙어 있는 철들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이 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주도민들은 그 배를 불태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이 하멜 일행은 일본으로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엄청 네, 들었을 것 그쵸. 같은데 왕의 회신이 와야 되잖아요.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네, 맞죠. 안타까워요. 글쎄요, 조정은 어떤 지시를 내렸을까요? 한편 하멜의 제주 표류 사실을 보고받은 효종. 당시 조선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후 전란 수습은 물론 병기 개량을 위한 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던 때였는데요. 선진 외국의 무기 개발 등을 배우기 위해 서양인을 훈련 도감에 둘 정도였습니다. 효종은 그중 한 사람을 하멜 통역 요원으로 급파하기에 이릅니다. 안녕하신지요. 목사나리 하견입니다. 목사나리.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소이다. 박연은 이미 26년 전 조선에 표류한 사람으로 이전에 또 사례가 과거까지 있네요. 현재 네네, 조선의 정식 무관이 됐습니다. 네, 기리씨 단전은 어디 있습니까? 여봐라. 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예. 이렇게 해서 박연을 만나게 된 하멜. 제주에 표류한 지 2달 후입니다. Oh my gosh. Who are you? My name is Hendrik Hamill. Hamill. How did you get here? I was on my way to Nagasaki for trading when I got shipwrecked. Where are you from? I'm from the Netherlands. From the Netherlands. That's right. I'm from the Netherlands as well. My name is Beltebre. Oh, great! 공교롭게도 동양인 사람을 만난 거죠. 조선은 서양인을 절대 내보내지 않는다는 얘기와 함께 한양으로 같이 가자는 박연의 제의를 거절한 하멜. 박연이 돌아간 후 하멜은 늘 제주를 탈출할 기회만을 노립니다. 이원진 목사의 임기가 끝나고 신임 목사가 부임하면서 하멜의 생활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입에 맞지 않는 음식과 낯선 곳에서의 생활, 그보다도 더욱 간절한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거듭되는 탈출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하멜 일행은 옥에 갇히는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하멜 표류기에 보면 당시 자신들은 길이 180cm나 되는 곤장으로 25대의 매를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동안 침상에서 지내는 것은 물론 외출이 금지됐고요. 아니 박연이라는 통역관이 등장을 했는데 아, 정말 특이한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능력자고. 저분 귀화한 거예요 그러면? 국적이라고 하는 게 근대의 산물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 살면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왕에게 충성을 하면. 벨테브레는 1627년에 그러니까 정묘호란 막 한창이었을 때 제주도에 표류를 하죠. 동료 2명하고 같이 1627년에 제주도에 표착을 합니다. 이 사람은 총포에 굉장히 능한 기술자였어요. 그 무역선에는 그게 필수예요. 해적을 만나면 방어권을 발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었어요. 이 군사 무기들이. 그중에 이제 박연은 이 분야에도 전문가였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양으로 압송되고 나서 이분은 병자호란때 참전까지 해요. 동료들하고. 네. 그래서 한양에서 조선인 여성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자식도 남매를 낳아요. 그러면 조선 사람이네요. 그리고 이분은 또 문과에 합격하기도 해요. 네, 직책도 꽤 높았다고 네, 교수님 그러던데. 굉장히 엘리트였고 굉장히 또 조선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평생 이제 그 우리 조선에 살았는데 다만 하멜 기록 이후에 이분의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잘 보이지가 않아. 아니 근데 이제 저기 하멜이 왔으면 같은 동양 사람이니까 뭔가 되게 도와주고 싶었을 것 같은데 아까 네네. 나레이션 이제 VCR에서는 네네네네. 조선에서는 외국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말도 사실이에요. 그게 박연이 제일 처음에 하멜 일행을 딱 보았을 때 바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지켜보다가 이제 그때 다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 사람이라는 걸 파악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통역을 해주면서 이제 설득을 합니다. 조선에 있자. 같이 살자. 그리고 일을 같이 하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조선은 이제 서양인들을 안 보내 이런 표현은 사실은 잘 쓰진 않습니다. 다만 일본으로 계속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일본이 나가사키 항만 개항했지. 근데 거기 가면 니들 정박 못해. 해상에서만 이제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어. 그리고 일본은 보통 나라가 아니야. 걔네들은 자국민들도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사형이야. 하물며 외국인들은 어떻겠니?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 동아시아 지부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조선에 머물게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지만 하멜은 그거를 하멜 일행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이제 이원진 목사가 임기가 끝나버리니까 네네. 그 다음 목사부터는 네네. 굉장히 학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불의의 사고로 표류를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인도적 그렇죠. 차원에서 그냥 거기로 돌려 보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맞습니다. 당시엔 그게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에 조선
는 이미 중국, 일본, 유구 이렇게 가까운 나라들하고 송환 체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이 최부거든요. 최부는 1488년에 중국에 표착을 해서 그 아주 먼 길을 돌아서 139일 만에 이렇게 돌아오는 이제 송환 체제가 있었는데 하멜 일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처음 맞닥뜨린 서양인이었던 거예요. 특히 네덜란드는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송환 체제로 전 외교 체제가 전혀 없었던 거죠. 이 하멜이 왕을 만나서 코쿠몬을 만나 표류했으니 우리를 일본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효종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를 보내주고 싶어도 외국인을 국외로 내보내는 것이 이 나라 관습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관습이 없다는 말은 중국이나 일본 사람이라면 돌려보낼 수도 있지만 서양인을 돌려보낼 전례도 없고 체조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 뭐 나라가 다르다고 해서 안 보내준 건 아니네요. 뭐 그럼요. 중국하고 그래서- 일본은 보내줬으니까. 네, 거기는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내줘야 될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굉장히 큰 사정이 있었어요. 이게 현종되잖아요. 네. 현종까지도 이제 효종이 돌아가시고 네, 현종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현종 사이에. 때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의 최고의 어떤 정치적 구호는 북벌이었어요. 조선은 소국이에요. 청나라는 큰 나라예요. 대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식무기를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라고 생각하는 활과 칼과 창은 조선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특히 활은 동아시아 최고였어요. 팔 정도로는 국벌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과 조총. 포, 총과 포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조총은 조선이 취약한 분야예요. 그래서 조선이 그때까지 이제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화승총이죠. 화승총은 뭐냐면 심지에 불을 딱 붙이면 쭉 타다가 화약을 빵 쏘는 거잖아요. 근데 서양은 격발식이라고 해서 방아쇠를 잡아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신무기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서양인들을 가까이에 둬야만 했어요. 그래서 박연도 그렇고 벨테브레이도 그랬고 하멜 일행도 그랬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에 배속을 시켜서 무기 개발, 무기 관리를 계속 시켜요. 예전에 한양 도성을 지켰던 그 군영의 국방부 근무 일지인데 이 군영 등록에 하멜에 대한 기록이 꽤 많이 남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선에 머물게 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뭐 곤장 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잘 그- 회유를 해가지고 좋게 가야 근데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곤장을 때렸다 해서 굉장히 형벌이 무거운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춘향이 변사또의 일령을 거부해서 맞은 대수가 25대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곤장 25대는 태장 중에 가장 적은 형벌이에요. 적은 대수예요. 근데 한 달 동안 누워있다. 근데 이제 매를 맞았으니까 장독은 오르죠. 근데 이거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탈출하다가 걸렸기 때문에. 네네네. 어쨌든 하멜도 네. 영상을 보니까 결국에는 살아남아서 귀국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과정도 순탄지 않은 것 같은데 남은 억류 생활도 한번 만나보시죠. 결국 1654년 6월 초 제주섬을 떠나 한양으로 압송됩니다. 한양으로 압송된 하멜 일행은 다시 1656년 전라병영으로 이송됐는데요. 그 이듬해인 1666년 9월 드디어 탈출에 성공해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했고 1668년에는 네덜란드를 떠난 지 총 15년 만에 다시 고향 암스테르담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니 억류된 기간만 한 13년이잖아요. 네. 근데 네. 영상에 나오지 않은 뭔가 뒷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해요. 그러니까 22살이었는데 35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임금님하고 우리 신하들하고 의견도 대립이 돼요. 중국 사신들이 왔을 때 자기 구명 활동을 펼치거든요. 우리가 그때 처음에 우리 조공 체제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공을 받으러 1년에 3-4번씩 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온 틈을 타서 자기네 상황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잘 사시는 구워 삶아서 그 청에 알리지 않도록 무마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은 이들을 죽여야 된다. 죽여 없애자 이렇게 하고 효종이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효종의 내탕금으로 이들의 생활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장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막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여기 있다가는 또 다시 천국 사신들과 부딪히면 안 된다 해서 전라도로 보내는 거죠. 전라도 가명으로 배속을 시키는데 가명으로 가명에 있는 병영에 근무시키는 그렇죠. 그러면 그 누가 상관을 어떤 상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또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살다 못해서 이제 양반집에 가서 이렇게
그 서양인 춤도 추고 약간 광대처럼 그런 행동을 해서 먹을 거를 얻기도 하고 계속 이제 연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대고 1662년부터는 극심한 흉년이 들어가지고 조선 백성들조차 도토리하고 소나무 껍질로 연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이들은 어떻겠어요?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1663년에 여수, 남원, 순천으로 분산 수용하는 거예요. 한 곳에서 하기에도 너무 힘든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은 군역에 동원되기도 하고 태형당하고 잘못하면 또 생계를 잃어서 구걸에 의존하는 생활로 이렇게 해서 흉년과 전쟁의 여파 속에서 방치된 채 통제가 되는 거죠. 그 아까 제주에 있을 때 36명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까지도 계속 36명이 아니죠. 계속 있었어요? 14명이 사망을 했고 그 사이에 14명은 또 죽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2명이 남게 된 거죠. 지금 보니까 이 그림이 지금 이 그 하멜 전라도 일행들이 강연에서 거기서 노동할 때입니다. 노동 일을 하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땔감 이런 거 이게 이제 땔감을 해오는 작업이고 이건 이제 김매기 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저분들은 상인이고 기술자잖아요. 네, 그쵸. 그런데 조선은 농경사회잖아요. 조선인들이 보기에는 당연한 노동인데 그네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노동이에요. 그나마 저기 사찰의 승려분들을 만났을 때 이분들이 이제 보시도 해주고 자비를 베풀어 준 거예요. 사찰의 승려분들은 또 이야기를 잘 될 거 아니에요. 수준이 의식 수준이 좀 높았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사찰의 스님들한테 조금 위로를 받기도 하고 여성적으로 이렇게 자기네들을 곱게 대해줬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죄인처럼 지냈기 때문에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계속해서 같은데 탈출을 시도하죠. 그럼 탈출에 성공한 사례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탈출을 시도한 거는 제주도에 했었어요. 아까 그 소동도 목사가 왔을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탈출을 시도하다가 실패했고 두 번째 탈출 시도가 청나라 사신이 왔을 때 그거를 탈출 시도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기가 막힙니다. 이 계획이 결국은 이제 66년에 5월 말에 배를 한 척 구입을 해요. 어민에게 배를 한 척을 구입을 하는데 어쨌든 몰래 구입했겠네. 구입하는 겁니다. 구입을 하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몰려 있으면 눈에 바로 띄잖아요. 근데 합법적으로 모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일할 때. 기도? 파티. 파티? 네, 그래서 저녁 만찬을 준비합니다. 9월 3일 날 만찬을 준비해서 저녁을 밤새도록 거기서 보냅니다. 그리고 9월 4일 새벽에 도망칩니다. 그래서 9월 8일 날 일본에 있는 어느 어촌에 도착을 해요. 4일 동안 머물죠. 그리고 나서 나가사키항으로 가서 나가사키항 동인도 그 회사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탈출은 성공하는 겁니다. 요즘 이때 다 14명이 다 탈출하지 아닙니다. 못하죠. 못했습니다. 네. 못했고 마지막 기록은 어떻게 됐느냐. 살아서 네덜란드로 귀국한 사람 8명. 그 다음에 살아서 조선에 정착한 사람 8명. 이름도 다 남아 있어요. 아 근데 교수님 있잖아요. 아까 뭐 먹을 쌀도 없고 보리도 없다고 했는데 그 탈출할 배를 누가 어떻게 구한 거예요? 그거 자금 마련은 모르겠어요. 아니 일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일을 해서 임금을 받지 받았다고 않았을까요? 하고요. 근데 이제 배를 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근데 배를 예를 들어서 그때 뭐 100냥 주고 샀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한테 서양인한테 배를 판 거를 알고 나서 배를 물려달라고 해요. 너한테 배를 산 거를 알면 내가 나중에 큰 공경에 처할 테니 이거 물리자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멜이 또 그걸 2배를 주고 2배 값을 줄 테니 이 배를 팔아다오 해가지고 어렵게 배를 구한 거죠. 그나마 이제 여기 살면서 또 친해지게 되는 이 조선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선인이 다리를 놔서. 근데 갈 거면 다 같이 갔어야지 또 남은 사람은 못 또 갔- 괜히 또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탈출해서 데리러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외선이 한 번 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과 없이 돌아가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941생으로 살아남아서 네, 귀국에 성공은 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중요한 게 그 밀린 임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네. 돌아가서 꾸준히 이제 표류 기록을 남긴 거잖아요. 맞아요. 기록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기록을 하거든요. 세부의 표력도 그 기간을 날짜 태풍이 언제 불었고 그걸 아주 산천 이걸 다 기록을 하는데 그 체부도 문인이었고 체부를 수행한 종자
들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글을 아는 분이 16명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하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기록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냥 수시로. 네, 그러니까 수시로 이제 틈틈이. 기록을 해서 그렇게 내용이 잘 이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13년이라는 억류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제주의 생활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네, 약 그렇죠. 7개월에서 10개월? 10개월 그럼 정도. 그건 잘 파악을 했나요? 잘 파악을 했어요. 제가 정말 놀라웠던 거는 뭐냐면 제주라고 표현을 안 하고 제주는 켈파트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는 이 사람들의 항해 이렇게 노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는 켈파트라고 표현이 돼 있고 이 사람들이 제주에서 한양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다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남에서 영암, 나주, 장성, 정읍, 태인, 금구 그래서 이제 전주를 지나서 이제 충청도로 넘어가서 여산, 은진, 연산, 공주, 그 경기도를 해서 한강을 넘어서 거기서 이제 한강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거기 네덜란드의 어떤 자기네 비슷한 큰 강을 건너서 이제 한양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명이 다 남아 있어요. 공주면 공주가 있어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제주도에서 한양 가는 길이 감진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나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새로 개척한 건 아니고 그냥 원래 있던 정해져 있는 길이구나. 길이 네. 있습니다. 그 루트를 통해서 이제 관리들도 이동하고 그 상인들도 다 이동하는 루트가 딱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멜이 이 조선에 대한 뭔가 이미지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제 뭐 팩트는 팩트대로 기록을 했고 오해한 부분도 있고 다 그런데 오해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그 일본인들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조선을 약탈할 때 지켜보았던 사람들한테 들었던 거에 따르면 이라는 표현을 쓰고 조선인들은 도둑질을 잘한다, 뭐 거짓말도 잘한다, 용기도 없다, 뭐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선인에 대한 오해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꼬마까지 담배를 피워 뭐 이런 것들. 아, 그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죠. 그때 아유, 그럼요. 그 담배를, 남녀노소를 다 담배를 피웠잖아요. 그때. 그래서 18세기로 들어오면 담배 마니아들이 많아요. 심지어 잘 알고 있는 다산 정약용, 정조. 그리고 현종에 대한 이 인식이 굉장히 절대군주로 묘사를 해요. 반란을 획책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형을 시켜버리고 상속제도도 그 장자 중심, 병자호란 이후에 장자 중심의 상속제도가 만들어지잖아요.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자식들이 상속을 받는데 큰아들 중심으로 상속을 받는다. 여성인 경우는 유언장에 남기지 않은 경우는 이제 상속을 받지 못한다. 이것들이 거의 제도화된 거하고 동일하게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전라도 생활이라고 봐요. 7년 동안 전라도 생활을 했거든요. 보통 백성들하고 어울렸거든요. 누군가한테 들었을 수도 있죠. 뭐 벨테브레한테 들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한문을 몰랐고 한글을 몰랐기 때문에 문헌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하멜이 조선을 바라보는 풍속이라든가 군사제도라든가 이런 일반 것들은 상당히 타자의 시선을 통해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보이고 다만 이렇게 오해한 부분은 굉장히 오해가 심했고 그러니까 다 맞은 건 아니었어요. 맞아요. 다 맞을 건 아니 근데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하멜 네. 표류기를 통해서 네. 이 조선이라는 존재를 알았잖아요. 그쵸. 그럼 조선하고 뭐 교역을 하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동인도 회사에서 코리아라는 배를 선박을 해서 이 교류를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원치 않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무산됩니다. 저기 하멜 일행이 본사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조선에 있었던 걸 보고서를 올려요. 동인도 회사 최고 경영직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 놀라운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단 말이야 라는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지시를 합니다. 어디로 지시를 하냐면 바타비아라고 검색을 해보십시오. 이건 어디냐면 자카르타예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 바타비아에 뭐가 있었냐면 아시아 지사가 있었어요. 바타비아 총독과 감독관에게 야 조선 한번 조사해봐. 그리고 조선이 우리하고 무역이 가능한 나라인지 보고해. 그런데 보고서가 딱 올라오는데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고서 올라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농업국가야. 조선은 농업과 어업이 중심이라서 제조업이나 이런 상품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가난하게 보인 거예요. 굉장히 검소한 거를 가난하게 본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중국과 일본이 반대해. 그래서 안 돼. 조공무역을 하고 있는 조선은 청나라가 반대하면 안 됐거든요. 본인들이 동아시아 그 지부를 만들었던 일본이 반대하면 또 이 경제적 손실이 커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조선은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야. 그러니까 우리가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라고 하는 것까지 조사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주 체계적인 조사를 거쳐서 조선은 동인도 회사의 목록에서 사라집니다. 안타깝지. 수지타산도 안 맞고. 아니 근데 진짜 생존이 달린 곳에서 꽤 자세하게 또 관찰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혹시 표류를 통해서 네. 뭐 조선이나 네. 외국을 뭐 경험했던 사람들 가운데 또 네네. 소개할 만한 이야기 있을까요? 이 제주 해역에서 표류는 다반사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표착해 오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표착을 많이 가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표회록으로 남겨진 것도 있지만 남겨지지 않는 표회, 그 일반 상선이나 뭐 어민들은 글을 몰라서 못했을 거 아니에요. 글을 안다 하더라도 문신이 아니고 이렇게 무신인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대피를 하는 거죠. 다산 정약용의 형님이 누구셨죠? 정약전. 정약전이 그거를 저기를 하죠. 대피를 하죠. 그래서 이제 최부의 표효록이나 장한철의 표효록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아주 잘 자세하게 적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모르는 나라의 어떤 언어라든지 풍습 이런 문화들이 다 담겨 있잖아. 가장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오키나와 유구국이었죠. 독립국이었잖아요. 베트남에 대한 기록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거는 역시 나가사키 주변입니다. 만약에 표류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어떤 책을 하나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책은 정운경이라고 하는 분이 쓴 탐나 문견록이라는 책을 꼭 읽으십시오. 그 정운경의 아버님이 제주 목사로 왔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아들인 정운경이 아버님을 따라오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 나 오키나와 갔다 왔는데, 유고다 갔다 왔는데, 너 안남국 갔다 왔어.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게 뭐지? 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건에 관련된 인터뷰를 해요. 실제 표류를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그것을 모아놓은 게 탐나문견록이에요. 왜 제가 이 말을 꺼냈냐면 오늘 주제가 네덜란드잖아요. 나가사키에서 네덜란드인들을 본 이야기가 기가 막히게 묘사가 됐어요. 재밌을 것 같아. 손가락이 뭐 장단지만 했다. 인종차별인가 이거. 얘네들의 몸에서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얘네가 쑥 지나가면 냄새가 50보 밖에서도 나와. 또 제가 자료를 찾다가 실패했지만 정말 지금까지도 관심을 놓지 않는 게 거기 통역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니들 일본 우리 방백들한테 고마워해야 돼. 야, 아란타가 제주도를 점령하려고 했었어. 그래서 아란타가 이제 네덜란드예요. 아란타가 제주도를 점령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조선과 일본이 지금 외교 관계가 좋은데 우리가 군사를 지원하게 되면 외교 문제가 있어서 큰일 나잖아. 그래서 우리 방백들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얘네들한테 군대를 지원하지 않는 바람에 얘네들이 제주도를 점령하지 않은 거야. 만만한 나라가 아닌데 우리. 제주도를 점령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요는 탐나문견록의 표류의 드라마틱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이라 굉장히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고 좋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어떤 시대인데도 맞아요. 머릿속에서 완전 그려지고 맞아요. 그리고 또 제주도인들의 뭔가 이제 맞아요. 유전자 검사, 피 검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몽골인 우리 80%라고 했는데 네덜란드인이 있을 수 있다는 코 큰 사람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표류 문화, 표류 기록이 재밌고 또 갖는 가치가 이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조선은 이제 국제무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역을 금지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표류의 다양한 경험들을 항로개척에 활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는 대항해 시대로 나가는 그 어떤 핵심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제국들을 건설을 했는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 바다의 경험을 그런 항로개척에 쓰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의 경험들이 제대로 항로개척에 활용이 됐다라고 하면 아마 제주도는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이었을 거예요. 베트남, 대만 가가지고 물소를 막 봐. 그런데 우리는 물소뿔을 일본하고 중국에서 비싸게 다 드리거든. 필리핀 가서 대만 가서 우리가 베트남 가서 직접 사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금지됐거든요, 이게. 이 대항해 시대로 나갔던 유럽의 사례와는 달리 우리는 이제 국제무역, 즉 사무역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이 조상들의 다양한 표류 경험들이 묻혀버렸다. 요게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윤명철 선생은 표류 기록을 단순한 조난기라고 보기보다는 그 당시 사람들이 바다를 어떻게 인식을 했고 또 그 바다를 통해서 어떤 세계를 마주했는지 우리나라가 그때 조금 더
표류인에 깨어 있었더라면 그때 이 사람들의 전문성을 차려서 훈련도감에 배치를 했거나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죠. 제가 체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성종 때 이제 돌아오는데 이 사람이 그 오다가 수차를 보고 그거를 부영이라는 그 호송인한테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막 물어봐요. 그래서 그 수차 기술을 만들어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요록에 그런 내용을 다 적잖아요. 그럼 이제 성종이 돌아가시고 연산군 때 이제 막 천수답이니까 가뭄이 들었을 때 수차를 한번 개발을 해라. 그래서 이제 물레방아가 탄생이 된 거죠. 그 표류는 개일에게는 다시 겪고 싶지 않는 불행한 사건이잖아요. 고생도 많이 하고 다 해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견뎌야 하지만 또 그 과정에서 남겨진 기록에는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낯선 땅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그 문화를 이렇게 엿볼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표류라는 의도하지 않은 여정이 한 개인에게는 모험이자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시간이었어요, 저는 오늘. 아, 이제 새해잖아요. 뭔가 작은 표류쯤은 뭔가 유쾌한 일탈로 좀 받아들여서 맞아요. 좀 이겨내고 좀 극복해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또 우리가 책 좀 읽어야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추천을 하면 이제 이 하멜표류기에서 이 조선인 어린아이들 담배 피는 장면을 좀 기이하게 묘사를 해요. 그런데 17세기 이후에 조선은 담배의 나라였습니다. 네, 성균관대에 계신 안대희 교수님이 이제 집필하신 건데 안돼요 교수님 그거 읽으면 또 우리 아버지가 담배 피워야 되는 이유를 또 담바고 문화사 요거 우리 전통시대의 담배 문화가 어디까지였는지 정말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두껍지만 추천. 두꺼워요? 네. 두꺼운 건 우리 진실 씨가 읽고 저는 탐나 문견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오늘 새해 첫 문을 아주 힘차게 열어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제주 역사길 위를 어김없이 꼬닥꼬닥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